잠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부동산에 손을 댔더라면 좀 더 일찍 공부했더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운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의 진짜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 특히 우리 세대 대부분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들면 돈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억 부자들을 직접 만나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비밀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이론이나 책에서 읽은 내용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실패들을 통해 깨달은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짜 부자가 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철이 형이 세상을 떠난 날 2023년 3월 15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새벽 6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형님, 수철이가 어젯밤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떨리는 목소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수철, 저보다 3살 많은 그 형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80억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말. 수철이 형의 장례식에서 형수님이 저에게 건넨 쪽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수철이 형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철이 형은 부자였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2곳, 예금만 20억, 총 자산 80억 원,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절망과 무망,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수철이 형의 죽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한 심리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했던 첫 질문. 혹시 절망과 무망의 차이를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는 구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절망은 가지고 있던 희망이 꺾인 겁니다. 절망했을 때는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무망은 다릅니다. 희망을 만들 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느낌조차 없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철이 형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열심히 살았지만 소망이 없었던 삶. 수철이 형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회사에 나가셨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변호사로 키우셨어요.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도 보내셨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철이 형은 평생을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방어적 신념으로만 살아오셨던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 못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이 가난해지면 안 돼.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항상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며 사셨던 거죠.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70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세대의 특징,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 지금 60대, 70대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을 위한 꿈이나 소망보다는 가족을 위한 의무와 책임에만 매달려 사셨어요. 물론 그것도 숭고한 일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70, 80을 바라보시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데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그리고 돈에 대한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돈은 그저 불안 해소제일 뿐이다. 수철이 형의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돈은 불안 해소제일 뿐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목이 붙은 돈, 즉 목적이 명확한 돈만이 행복 촉진제가 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수철이 형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돈은 많으셨는데 그 돈의 제목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 돈으로 뭘 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저 가족이 굶지 않게 하자,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지 말자는 방어적 목적만 있으셨던 거죠.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수철이 형과는 다르게 살아보자. 제 돈에 제목을 붙여보자.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 그날부터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마다, 쓸 때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100만 원은 아내와 제주도 여행 가기 위한 돈이다. 이 50만 원은 손자 생일 선물을 위한 돈이다. 이 200만 원은 저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비다. 처음에는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액수의 돈이어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쓸 때도 더 신중해졌고 모을 때도 더 즐거워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왜 돈을 모으고 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수 씨의 놀라운 변신. 작년 봄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67 세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월급백이 10만 원으로 시작한 기적. 영수 씨는 3년 전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을 당하셨습니다.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나이는 64세,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월급 120만 원짜리 야간 경비직을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의기소침해 계셨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끝나나, 이 나이에 경비를 서다니. 제가 가끔 경비실에 들러서 영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항상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99%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그런 영수 씨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죠. 어차피 99%의 사람들은 부자 못 된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가 가진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똑같다는 것을 부자는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늦었다. 운이 없으면 소용없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날 저는 영수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씨, 부자가 되는 건 운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운은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얻어 걸리려면 확률을 높여야 해요. 비를 맞으려면 밖에 나가야 한다. 저는 영수 씨에게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영수 씨, 비를 많이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밖에 나가야죠.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 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가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매일 시장에 나가야 해요. 영수 씨는 고개를 갸우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 영수 씨, 월급이 120만 원이죠. 생활비 100만 원 쓰면은 20만 원 남죠. 그 중에서 10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작은 루틴의 기적. 그날부터 저는 영수 씨에게 아주 간단한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25,000원씩 코스피 200 ETF를 사세요. 한 달이면 10만 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수 씨. 이걸 2년만 해보세요. 그럼 240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데 결과는 240만 원이 아닐 거예요. 영수 씨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그래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경비실에서 스마트폰으로 25,000원씩 투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1년 후 놀라운 결과 1년 후 영수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믿어지지 않아요. 영수 씨가 보여주신 계좌 화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 금액 120만 원, 평가 금액 143만 원, 23만 원 수익률 19%. 영수 씨, 이게 바로 작은 반복 루틴의 힘이에요.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48번 투자하는 동안 주가가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계속 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수익이 난 거예요. 2년 후 더 놀라운 변화. 2년 후 영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 240만 원, 평가 금액 312만 원, 수익 72만 원, 수익률 30%.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영수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요즘은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내 투자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모든 커다란 능력은 작은 루틴에서 나온다. 영수 씨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커다란 능력은 작은 반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부도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이러한 작은 습관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지점만 상상합니다. 1억이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그 1억까지 이르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과정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 씨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지루한 과정의 힘이었습니다. 루틴은 좌절에서 태어난다. 영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지겨운 과정들을 즐기며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처음 3개월은 그냥 기계적으로 했어요. 별 의미도 못 느꼈고요.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날 제 계좌도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주가가 확 올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투자구나.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계속하는 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루틴 습관은 오히려 좌절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좌절한 날에는 다릅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큰 좌절일수록 더 작은 루틴으로 영수 씨 사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좌절을 큰 변화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보자. 한 번에 큰 돈을 벌어보자.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큰 좌절을 당했을수록 작은 루틴을 여러 개 시작해야 해요. 영수 씨도 처음에는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해서 빨리 성과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주 25,000원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큰 투자를 감당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작은 루틴이 맞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홍이 누님의 깨달음. 제 고향 지인 중에 친한 누님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동이 누님. 평생 가정에서 사시면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만 전념하셨던 분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전 동이 누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은 꽤 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3억, 총 8억 정도의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동이 누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습니다. 평생 가게 관리는 남편분이 다 하셨거든요. 동이 누님은 용돈만 받아서 쓰셨던 분이에요. 이제 저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정말 막막하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은행에 맡겨놔요. 안전하게 예금이나 적금으로. 둘째 딸은 엄마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예요. 막내 아들은 엄마 주식 좀 해보세요. 요즘 주식 안 하면 손해예요. 세 자식이 모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더 혼란스러우셨어요. 그러던 차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와 60대의 다른 접근법. 저는 동의 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님, 어떤 분은 50이 넘으면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떤 분은 60이 넘어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뭐가 정답일까요? 동의 누님은 고개를 갸우거리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이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 롤 모델과 부정적 롤 모델. 그날 저는 동희 누님과 함께 우리 동네에 다른 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75세 김옥수님이었습니다. 옥수님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모든 재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셨어요. 동희야, 나처럼 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건 위험해. 은행이 제일 안전해. 옥수님의 얘기를 들어본 이상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5년 전 예금 사억에서 현재 사억 1,000만 원으로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하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했죠. 두 번째로 만난 분은 75세 이순부님. 순부님은 3년 전 자식들 권유로 아파트를 하나 더 사셨어요. 동이야, 역시 부동산이야.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 순부님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3년 전 6억 아파트 구입,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손실 5천만 원. 게다가 매월 관리비, 세금 부담. 세 번째로 만난 분은 69 세채봉남님. 봉남님은 2년 전 주식에 도전하셨어요. 동이야, 주식이 답이야. 나 벌써 30% 벌었어.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2년 전 삼성전자, LG학 등의 투자 첫 1년은 40% 수익. 하지만 작년에 50% 손실, 현재 총 손실 20%. 그럼 손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곧 오를 거야. 편식하는 인간의 본성.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희 누님과 저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전부 다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하는데, 누님,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긍정적인 롤 모델만 봐요.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불안하면 부정적인 롤 모델만 찾아요. 저 사람은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해야겠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정당성만 찾는 거죠. 다양하게 만나고 봐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누님, 답은 간단해요. 다양하게 만나야 돼요. 성공 사례도 보고 실패 사례도 봐야 해요. 그래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할머니의 비밀. 그 과정에서 만난 정말 인상 깊은 분이 계셨습니다. 78세 황금자 어르신. 황 어르신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어르신,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 3등분을 하지. 3분의 1은 은행 예금, 3분의 1은 안전한 주식, 3분의 1은 부동산. 그럼 어느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곳에만 몰아넣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가더라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황 어르신의 투자 철학. 황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알겠어. 좋은 것만 있는 건 없더라고.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돈이 안 늘어. 주식은 돈이 늘지만 위험해. 부동산은 든든하지만 바로 팔기 어려워. 그래서 조금씩 다 하는 거야. 동희 누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비율은 어떻게 정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나는 3등분이지만 너는 다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균형이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 동희 누님의 선택. 그 후 동희 누님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총 8억 중에서 3억은 은행 예금으로,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2억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배당주, 2억은 부동산 투자, 기존 아파트 유지, 1억은 채권형 안전한 펀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예금으로 당장 필요한 돈은 안전하고, 주식으로 배당금도 받고, 집도 있으니까 든든하고, 펀드로 조금씩 늘려가고, 2년 후의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동희 누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금 3억 원 그대로 유지, 안정성 확보, 배당주 2억은 2억 3천만 원, 배당금 연 300만 원, 부동산 2억은 1억 9천만 원, 소폭 하락, 펀드 1억은 1억 1천만 원, 10% 수익, 종자산 8억 3천만 원으로 순수익 3천만 원. 수익률로 보면 크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희 누님은 만족하세요. 돈이 조금 늘어난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불안하지 않다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군데가 안 되면 다른 데가 있지 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 네 번째 이야기, 부러움과 질투 사이에서 작년 여름 우리 동네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두 할머니의 서로 다른 반응, 73 새 최순덕 할머니와 72 새 김말순 할머니. 두 분은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사시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순덕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상장되면서 하루아침에 100억 넘는 재산가가 된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질투, 이 소식을 들은 말순 할머니의 반응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 저 집은 운이 좋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애들이 다 돈만 밝히더라니.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세상 참 불공평해.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순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와 만나는 것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친구 사이였는데도 말이에요. 순덕 할머니의 부러움. 반면 순덕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순이는 참 좋겠어. 자식들이 다 착하고 효도 잘하고 우리의 둘째는 성공했다고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어려워. 옆집 할머니는 부럽더라. 매주 손자들이 놀러와서 집안이 항상 시끌시끌하고 내 친구 중에 그림 배우는 할머니가 있는데 정말 즐거워 보여.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 저는 이 두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를 말해요. 질투는 뭡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잃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못된 감정이죠. 부러움은 뭡니까?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인 용기예요. 말순 할머니는 질투를 했고 순덕 할머니는 부러워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1년 후의 변화. 1년이 지난 후 두 할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더욱 우울해지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항상 불평과 원망만 하시고 새로운 시도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반면 순덕 할머니는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들, 순덕 할머니가 부러워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째, 그림 배우기.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를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해서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하지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둘째, 손자들과 시간 보내기. 아들이 바빠서 손자들을 못 본다면 직접 찾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들 학교 앞에서 기다려 같이 떡볶이도 먹고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셋째, 새로운 친구들 만들기. 그림 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새로운
친목 모임을 만드셨어요. 나이 비슷한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녀 부러움이 만든 기적. 순덕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줄이야. 순덕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걸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부러운 게 참 많더라고. 그런데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그래서 생각해 봤어. 나도 저렇게 해보자. 진짜 내 편을 구별하는 방법. 순덕 할머니가 들려주신 정말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림 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어. 저는 김씨 할머니가 참 부러워. 손자들이 매주 놀러 와서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 어떤 할머니는 그럼 할머니도 손자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할머니는 요즘 손자들이 어디 할머니를 좋아하나요? 다 바쁘다고 하죠. 이렇게 똑같이 부럽다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러워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든 나도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그 부러워하는 걸 못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진짜 내 편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돈에 대해서도 부러워하기, 순덕 할머니는 돈에 대해서도 부러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나는 은행에서 투자 상담 받는 할머니들이 부러워. 나도 그런 걸 배워보고 싶어. 그래서 은행 투자 상담을 받아보셨고 간단한 펀드 투자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손해볼까? 하지만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소액부터 시작해보라고 하더라고. 월 10만 원씩 넣는 펀드인데 1년 만에 8%나 올랐어. 120만 원이 130만 원이 돼서 부러움을 동력으로 바꾸는 지혜. 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기꺼이 부러워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에게 따뜻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걸 가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5번째 이야기, 돈과 잘 지내는 법. 몇 년 전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준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 83 세이경숙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법. 경숙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가 계시다고 해보자.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가깝기 어려운 분이라서 많이 부담스럽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시어머니와 완전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된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냥 시어머니와 어려워도 어떻게든 잘 지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시어머니 같은 존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야. 돈과 어려워도 잘 지내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돈을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스트레스요?
그래. 그런데 스트레스는 대부분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지. 하지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굿 스트레스와 배드 스트레스.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어. 굿 스트레스와 배드 스트레스. 굿 스트레스는 뭘까? 지향점이 있을 때 겪는 스트레스야. 이걸 에너지라고 부르지. 배드 스트레스는 뭘까? 갈 길을 잃은 상태에서 똑같은 불안을 겪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돈을 굿 스트레스로 만들려면 갈 방향이 있어야 돼. 원하는 게 있어야 돼.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돈을 굿 스트레스로 만들 수 있어. 돈의 3단계 진화.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돈에 대한 관점 변화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80년 넘게 살아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3번 바뀌더라고. 1단계 청년기. 돈은 생존 도구.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아껴야 해. 그때는 정말 절실했지. 먹고 살기도 어려웠으니까. 2단계 중년기. 돈은 성취 도구. 더 좋은 것을 사야 해. 더 투자해야 해. 자식들, 교육비, 집 마련,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 소비들. 3단계 노년기. 돈은 의미, 도구,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제는 목적과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너도 이제 3단계에 들어선 거야. 이게 바로 시니어의 특권이지. 젊은 사람들은 아직 2단계에 머물러 있어 생존과 성취에만 매몰되어 있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거야. 정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과소비를 부른다. 선생님이 들려주신 또 다른 통찰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글쎄요. 돈이 많아서 아닐까요? 아니야. 외로워서야. 외로워서요? 그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외로운 부자야. 왜냐하면 그 돈을 누구와 함께 써야 될지 모르니까. 써도 행복하지 않거든. 외로운 사람이 과소비해. 왜 그럴까? 보상받기 원해서 그래. 쓸데없이 바쁜 사람들도 과소비해. 자기 소비의 결과를 예측할 만한 여유가 없거든. 수면 부족도 과소비를 불러. 잠이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잠도 보상받으려고 하거든. 반대로 잘 쉬는 사람이 절약하고 적절하게 일하지만 충분히 쉬는 사람이 자기 돈을 잘 관리해. 쓸데없이 바쁘다. 하는 것 없이 정신없다. 이게 돈 낭비의 의외로 숨은 복병 중 하나야.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밥을 때일수록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잠의 중요성,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게 잠이야. 불안을 만드는 상황은 우리가 끊을 수 없어. 하지만 잠 못 자는 것은 개인적인 요인이지. 잠이 부족하면 불안이 커져. 불안이 커지면 좋은 선택을 못하게 돼. 나쁜 선택을 하면 더 불안해지고 다시 잠이 안 와.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일주일에 사흘만이라도 잠을 잘 자면 확률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돼. 불안을 저축으로 바꾸는 방법. 선생님이 들려주신 정말 실용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깨달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뭘 할까? 대부분 소비를 해. 불안을 달래기 위해
뭔가를 사는 거지. 하지만 나는 정반대로 했어. 불안할 때마다 저축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5,000원, 많이 불안하면 2만 원 저축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저축이 되니까 불안한 만큼 오히려 자산이 쌓이게 되더라고. 불안할 때 쓰는 돈은 사라져. 불안할 때 모은 돈은 남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균형의 지혜, 선생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약에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어. 약과 독의 차이는 어떻게 쓰느냐. 이 한 끗 차이야. 그 좋은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크기에 도달할 정도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의 크기가 커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은 독이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어. 로또에 1등 당첨된 분들 중에 파산해서 신용불량자를 넘어서 아예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간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 들어봤지.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부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주 강력한 질병 같은 역할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돈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고민에서부터 여러 가지 깊은 시련이나 실패도 다 조금씩 경험해 봐야 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파편화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의 철학 체계를 만들게 돼.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직관이지. 지혜로운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저는 아는 지혜로운 부자들을 보면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더라고.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만 벌자. 그리고 이젠 쓰자. 아, 이젠 벌어야 되겠다. 저건 괜찮아. 안 사도 돼. 잡아봤자 100% 후회해. 저기는 꼭 가봐야겠는데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판단들이 결과적으로 대부분 맞더라고. 이게 바로 균형이야. 그리고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달라. 그릇이 큰 사람이 좋고 작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세상에 그릇이 큰 사람들만 있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걸. 그릇이 작은 사람들도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중요한 것은 자기 그릇에 맞는 분을 아는 거야. 그릇이 조그마한데 여기에 물을 가득 넣고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릇을 채우는 노력보다 넘친 것을 닦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 자신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부자야.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6번째 이야기, 손자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태수와 그의 손자 12살 민준이 이야기입니다. 손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2년 전 태수가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민준이가 내년에 중학생이 돼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용돈을 좀 많이 주면 어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선물 말이야. 내가 죽고 나서도 민준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태수의 고민을 들어보니 정말 진지했습니다. 주식 괜찮은 아이디어. 태수야, 이런 건 어때? 민준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 주식 계좌. 애가 아직 어린데
지금 당장 쓰라는 게 아니라 민준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8년 동안 모아주는 거예요. 태수는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얼마씩 넣으면 될까? 매달 10만 원씩 넣어봐. 8년이면 960만 원이 들어가고 잘하면 1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어. 네, 손주에게 전하는 마음의 편지. 태수는 그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에 편지도 하나씩 넣을 거야. 편지, 매달 주식을 살 때마다 민준이에게 편지를 하나씩 써서 보관해 두는 거야. 왜 이 주식을 샀는지,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민준이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 태수가 민준이에게 쓴 첫 번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어치 샀단다. 왜 삼성전자냐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삼성전자를 써왔거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오래 간단다. 너도 20살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아버지가 매달 이렇게 너를 위해 모아둘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8개월 후의 변화. 8개월이 지난 후 태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저도 덩달아 공부하게 되더라고. 매달 민준이 계좌에 주식을 사면서 제 돈으로도 똑같은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뉴스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태수는 민준이를 위해 시작한 투자가 자신의 노후 자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반응.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다면서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20살 생일에 줄 거야. 뭔데요? 그건 그때가 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1년 후 중간 점검. 1년이 지났을 때 태수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투자 금액 120만 원, 평가 금액 138만 원, 수익 18만 원, 수익률 15%,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8년 후에는 정말 괜찮은 금액이 될 것 같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편지들의 가치. 1년 동안 태수가 쓴 편지들을 모아보니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의 편지, LG화학 투자. 여러분, 할아버지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기르렴. 6월의 편지, 구글의 투자. 여러분, 너도 구글로 검색하지.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이 계속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계속 성장할 거야. 9월의 편지, 코덱스 200 투자. 여러분, 이번에는 특별히 인덱스 펀드를 샀어. 한 회사가 아니라 200개 회사에 함께 투자하는 거야.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기억해. 돈보다 더 큰 유산. 태수는 1년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한테 돈을 모아주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큰 걸 주고 있는 것 같아. 투자에 대한 철학이야. 돈을 대하는 태도, 미래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 가지 진짜 유산, 태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 세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 돈을 바라보는 관점, 철학적 유산, 돈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젊은 세대들은 돈 자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지혜 유산, 큰 좌절에는 작은 루틴으로 대응하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의 스토리,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셋, 사람과 관계하는 법, 인품의 유산, 진짜 부자는 혼자 부자가 되지 않는다. 돈을 혼자 쌓고 혼자 쓰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2년 후의 결과, 지금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투자 금액 240만 원, 평가 금액 318만 원, 수익 78만 원, 수익률 32.5%, 그리고 손주에게 쓴 편지 24통.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태수 자신이었습니다. 민준이 때문에 시작한 투자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 이제는 경제에 관심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무엇보다 민준이와의 관계가 더 특별해진 것 같아. 민준이의 성장, 민준이도 변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진정한 부는 나이와 함께 깊어진다. 태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이와 함께 깊어진다는 것을 젊었을 때의 부는 소유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큰 것을 가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는 다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의미를 찾을 줄 아는 철학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이미 큰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수철이 형의 죽음에서 깨달은 절망과 무망의 차이, 영수 씨가 보여준 작은 루틴의 기적, 동이 누님이 찾은 균형 잡힌 투자의 지혜, 두 할머니를 통해 본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 경숙 선생님이 알려주신 돈과 잘 지내는 법, 태수와 민준이의 세대를 잇는 투자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60년, 70년의 세월, 그것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인내심과 지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판단력,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균형 감각, 이 모든 것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을 확률로 바꾸는 법. 한 번에 큰 돈 투자하지 말기. 작은 금액을 자주 투자하기.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행하기. 둘째, 돈의 제목 붙이기. 이 돈은 무엇을 위한 돈이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돈만이 행복을 준다. 방어적 목적보다는 적극적 목적. 셋째, 532 법칙. 5가지 작은 루틴으로 기반 다지기. 3가지 투자 원칙. 절대 지키기. 2가지 마음가짐으로 흔들리지 않기. 넷째, 균형의 지혜. 한 곳에만 몰아넣지 말기. 분산 투자로 위험 줄이기. 자기 그릇에 맞는 부 추구하기.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질투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세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자에 대한 접근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부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진정한 부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지혜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채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완,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